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 경영학 박사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쓰신 사회공포증과 발표공포증 극복 방법이라는 글을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사회적 불안, 그리고 발표 공포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불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또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 원인을 좀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이 글에서 제시하는 통찰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 부분에 나오는 묘사가 참 인상 깊었어요. 분명 한 걸음 내디뎠지만 몸은 그대로이다. 얕은 숨이라도 내뱉는다. 수많은 얼굴들은 실체가 되어 나를 바라본다. 뭐 이런 구절이요. 아, 발표 직전에 그런 아찔한 순간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경험이라고 해요. 실제 통계를 보면 대학생 10명 중 4명 정도가 사회적 불안을 느낀다고 하고요. 또 평생을 놓고 보면 한 3%에서 많게는 13%까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요. 이거 뭐 남의 얘기만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흔하면서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이 감정, 사회공포증, 그 본질부터 한번 탐색해 볼까요? 우선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면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는요, 과거에 좀 당황스럽거나 창피했던 경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게 되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낯선 사람 앞에 서면 유독 긴장한다거나 아니면 모임 자체를 자꾸 꺼리게 되고 대화할 때 상대방 눈 보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표 공포증, 뭐 무대 공포증, 심지어는 대인 공포증까지도 다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렇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사람은 사실 거의 두려움 없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라던가 아니면 높은 데서 뚝 떨어지는 거 그런 본능적인 공포 반응 몇 가지를 빼면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살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학습되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존 기제예요.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죠. 옛날에는 맹수나 자연재해가 주된 공포 대상이었겠죠. 근데 현대사회로 오면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이런 사회적인 상황 자체가 두려움의 원천이 된 셈입니다. 좀 변한 거죠.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이 두려움을 억압된 공격성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내 안에 그 공격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못 나가고 안으로 향하면 공포가 되고 밖으로 나가면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꽤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참 양면적인 게 사랑이나 신뢰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쉽게 자라나지만 또 역설적으로 사랑, 어떤 연결감 이런 걸 통해서 극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학습된 감정이고 또 생존 본능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네, 그게 참 인상 깊네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두려움이 어떻게 특정 상황에 대한 공포증 수준으로까지 심해지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한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예기 불안. 네, 말 그대로 약간 미리 걱정하는 거죠.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경험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딱 닥칠 것 같으면 그때처럼 또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딱 시작이죠. 네. 네, 여기서 실제로 또 안 좋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거봐.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서 불안은 더 커지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불안 발작이나 공황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 예기 불안이 심해지면 다음 단계가 오는 거군요. 네, 바로 회피 행동입니다. 회피 행동. 네,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 상황을 그냥 아예 피해버리는 거죠. 발표 기회가 와도 거절하고 사람 많은 모임은 안 가고 이런 식으로요. 당장은 불안하지 않으니까 편한 것 같죠.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이다. 네,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좀 안도감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뇌 안에 있는 그 공포 회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회피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세상,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가두는 셈이죠. 이게 공포증이 악화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와, 피하는 게 오히려 두려움을 더 키운다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이 회피가 계속 반복되면 마지막 단계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제약 단계죠. 삶의 제약? 말 그대로 생활 반경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나는 못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심지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당연히 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이런 회의감이 들고 결국 삶 전체에 대한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렇게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특히 요즘 시대에 유독 이 발표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발표 좀 못해도 다른 거 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가 가진 몇 가지 특징적인 압박 요인들을 딱 짚어내더라고요. 첫째가 우리가 발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경영은 프레젠테이션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까지 인용하면서 성공하려면 발표 능력이 거의 필수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홍보 사회라는 점도 들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만 잘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자기를 잘 알리고 표현해야 기회도 얻고 인정도 받는다는 분위기가 강해요. 세 번째는 성과주의 사회의 압박. 과정보다는 결과, 그리고 완벽함. 이게 중요한 가치가 되다 보니까 작은 실수 하나 하는 것도 실패처럼 여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한국적인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인정주의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한다고 분석해요. 뭐 학연, 지연, 인맥 이런 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게 성공에 너무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정말 숨막히는 요구들이네요. 이게 그냥 발표 하나 잘하는 게 개인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압박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요구들이 개인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좋은 평가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발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강력한 배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 압박감이 그럼 전적으로 외부 사회 탓일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약한 부분이랑 만나서 더 커지는 걸까?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이 글에서도 그 발표 공포증을 일으키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의 원인들을 파고들거든요. 먼저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꼽아요. 몸이랑 마음이 완전히 그냥 방전된 상태면 사실 누구라도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네, 이런 상태에서 준비도 잘 못하고 발표를 망쳤던 경험?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공포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적인 요인도 당연히 중요하죠. 특히 좀 내향적인 성향인 분들은 원래 수줍음도 많고 남들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표처럼 막 주목받는 상황 자체가 훨씬 더 큰 스트레스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완벽주의 성향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죠. 스스로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발표 과정 하나하나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죠.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요. 문화적인 측면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네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강조되는 체면이나 다른 사람 기분 살피는 눈치 보기, 또 남들 시선에 민감한 거, 이런 것들이 발표 불안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걱정이 다른 문화권보다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생각보다 뿌리가 깊을 수 있는 건데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계속 비판을 받거나 부정적인 말만 듣고 자랐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반대로 뭔가 잘해야만 착한 아이여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조건부 수용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요. 커서도 계속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돼요. 그래서 발표처럼 평가받는 상황에서 아주 극도의 긴장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막 얽혀 있네요. 피로, 성격, 문화, 과거 경험까지. 뭐가 딱 하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어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이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내 발표 불안은 딱 이것 때문이야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가능한 원인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죠. 이 지긋지긋한 발표 공포증,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가 제시하는 처방, 여기에 대해 얘기해 볼 시간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전략이 좀 의외예요. 바로 두려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더라고요. 네, 보통은 두려움을 없애거나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끌어안으라니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구체적으로는요, 과거에 느꼈던 아주 강렬했던 공포의 순간들,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막 벌벌 떨었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 지나가면서 느꼈던 오싹함,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한번 떠올려 보라고 권해요. 네, 그걸 왜요? 저자는 이런 아주 원초적인 공포 감정이 오히려 우리 마음속의 잡다한 생각이나 불안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봐요. 마치 절 입구에 있는 무서운 사천왕상 보면서 속세의 번뇌를 잇듯이 순수한 공포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두려움 있잖아요. 그걸 더 큰 두려움 혹은 뭐랄까 근원적인 떨밈으로 대체하라고 제안해요. 그러니까 청중이나 평가에 대한 걱정에서 딱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심장이 뛰고 있는 이 몸, 내 몸의 존재 자체를 아주 생생하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것은 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글귀도 나오던데요. 네, 그게 바로 두려움의 대상을 외부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돌리는 시도인 거죠. 이렇게 대상에 없는 근원적인 떨림, 다시 말해 살아있음 자체에 대한 어떤 경외감 같은 걸 느끼다 보면요. 저절로 머리 위 하늘과 발밑 땅, 이 거대한 천지의 존재를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건 저자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 앞에 서면 나라는 작은 존재가 가진 두려움이 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노자의 천지가 영원한 것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인용하는데 나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서 더 큰 흐름에 나를 맡겨보라는 권유로 읽힙니다. 듣고 보니 심리적인 기법을 넘어서 약간 철학적인, 어쩌면 영적인 차원까지 나아가는 접근법 같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 두려움의 본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또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는 더 큰 존재와의 연결 속에서 두려움을 다시 해석하려는 시도죠. 뭐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 전략이 좀 내면적인 수용과 관점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 전략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행동 중심적이에요. 바로 강하게 맞서는 것. 우선 기본적으로 몸이랑 마음이 지쳐 있으면 싸울 힘도 없으니까 누적된 피로부터 푸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핵심은 역시 정면 돌파죠. 두렵다고 피하면 피할수록 공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요. 네, 이 정면 돌파를 좀 돕는 방법으로 저자가 이런 언급도 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소량의 베타 차단제나 항불안제 같은 약물을 쓰는 게 아주 극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요. 다만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의학적인 권고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저자의 글 내용을 전달드리는 거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네, 맞습니다. 약물 외에도 정말 중요한 건 성공 경험을 의도적으로 쌓아 나가는 거라고 해요. 해보니까 되네? 이런 경험이 한번 쌓이면 다음번 도전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작은 성공이 큰 자신감을 주죠. 네, 그러려면 발표 내용을 아주 철저히 준비하는 건 기본이고요. 부담이 좀 적은 작은 발표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계속 연달아서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성공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해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성경 구절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을 인용하면서 의지력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 두 번째 전략의 핵심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그냥 휩쓸려서 수동적으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또 주변의 지지 시스템도 잘 활용해서 이 부정적인 순환고리를 끌어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인데요. 이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연습도 연습하게. 그런데 저자는 그냥 무작정 연습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네, 아주 실용적인 조언들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나 가족처럼 좀 편안한 사람들 앞에서 연습할 때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발표 공포는 나는 부족해라는 자기 비난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충분히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수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좀 더 신경 쓰이는 사람들, 동료나 상사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그때는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 평가에 너무 예민한 게 문제의 핵심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사람들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 다들 자기 생각하느라 바빠.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좀 되새겨보라는 거죠. 이거 꽤 위안이 되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발표랑 좀 비슷한 환경, 소규모 그룹 같은 데서 연습할 때는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조언을 해요. 완벽주의 성향이 오히려 긴장을 높여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한두 번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대수라고 이렇게 미리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네, 저자가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요. 폭풍우 치는 밤에 길을 잃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천둥번개 칠 때마다 무서워서 떨기만 했대요. 다른 한 명은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번갯불이 번쩍 하고 치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길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실수를 그냥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길을 찾아 나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와, 이 세 번째 전략은 결국 심리학에서 말하는 노출 치료나 인지 재구성 이런 원리들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두려운 상황에 자꾸 부딪혀보면서 동시에 나는 못할 거야, 실수하면 끝장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과정인 거죠.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발표 불안을 좀 달아보기 위해서 아주 작더라도 내가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연습은 뭐가 있을까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후경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사회공포증과 발표공포증의 원인부터 극복 방법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사회적 불안이나 발표 불안이라는 건 지극히 흔한 인간 경험이고 또 우리 생존 본능인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예기 불안과 회피 행동을 통해서 악순환에 빠지면서 공포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특히 현대사회의 여러 압박들이 이걸 더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분명히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 세 가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받아들이기. 둘째, 필요를 잘 관리하고 성공 경험을 쌓으면서 정면으로 맞서기. 그리고 셋째, 상황에 맞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연습하기. 이 세 가지 축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조 저자다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는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나를 그냥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힘에서 때로는 아까 그 비유처럼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번갯불처럼 물론 여전히 두렵기는 하겠지만요. 관리 가능하고 때로는 유용한 신호로 그 성격을 바꿔나가는 것. 이걸 위해서는 두려움을 수용하고 스스로에게 좀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그런 내면 작업도 필요하고 동시에 실제로 행동하고 연습하고 또 주변의 지지를 구하는 외부적인 노력,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글은요,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표현이나 발표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로 인한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보다 더 큰 존재, 천지와의 연계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취와 어떤 초월적인 관점, 약간은 좀 다른 방향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이것 같습니다.
발표를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와 압박감 속에서 동시에 나 자신의 수행 능력이나 타인의 평가를 넘어서는 더 큰 관점, 그게 뭐 자연이든 우주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이 두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당신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외부의 박수갈채나 인정을 넘어서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의 소통에서의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색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